아니, 임금을 3배! 뭐? 직업을 세습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해도 너무하네. 여기 인도 삼성공장의 파업시위현장에서 파업 주동자들이 삼성에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듣고 인도 정부 측에서 마저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 상황을 한 파키스탄 외교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공장 입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은빛 게이트가 도로에 따스한 빛을 길게 들이웠죠.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친 채 멈춰 서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공장은 앞으로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곳이었어요. 그 높은 게이트는 마치 낯선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문 같았어요.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국경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파키스탄과 인도를 잇는 험준한 산과 외딴 초소에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만난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외웠고 차가운 새벽에 들리는 막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손에 배어있던 총기 기름 냄새까지 몸에 익었어요. 익숙한 환경이었지만 결코 편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첸나이 삼성 공장 앞에 서 있는 저는 마치 지도가 없는 여행자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국경을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왔어요. 공기에는 금속과 디젤 연료 냄새가 섞여 있었고 길거리 음식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도 풍겼어요. 첸나이의 거리는 활기차게 소리를 냈죠. 자동차 경적 소리, 노점상들이 가격을 외치는 소리, 공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소리가 제 귀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고쳐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죠. 이제 제 이전 삶은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어요. 게이트를 지나자마자 공장의 규모가 저를 압도했어요. 마치 또 다른 도시가 펼쳐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곳저곳에 커다란 건물들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잇는 길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저마다의 작업장으로 향했고 창문을 뚫고 나온 컨베이어 벨트는 아직 조립이 덜 끝난 제품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서는 트럭들이 무거운 상자를 실은 채 으르렁거리며 달리고 있었죠. 이 상자들이 향하는 곳은 상상도 못할 먼 곳이겠죠.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흐름을 따라 움직였어요. 일부는 조립 라인을 향해 갔고 다른 이들은 작은 그룹을 이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활기찼어요. 공기 속에는 타밀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이 공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멈출 줄 모르는 힘과 목적을 지닌 거대한 생명체 말이에요. 이곳에 서 있자니 제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 수백 아니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제가 과연 이곳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제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한국 관리자와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간단해 보였지만 이 거대한 공장 한가운데에 서보니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근처 건물에서 저음을 내며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더 이상 국경의 긴장과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도전을 마주해야 했죠. 오해와 좌절, 소통의 실패가 새로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도 켰어요. 제가 실패하면 노동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공장이 멈출 위험이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국경을 지키던 제가 이제는 복잡한 사무실 정치와 문화적 차이를 풀어야 한다니 참 낯설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다시 고쳐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보고를 해야 할 사무실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문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노동자들 사이를 지나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잠깐씩 저를 흘낏 보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갔죠.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걸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이 일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 안은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분주한 발소리로 가득했어요. 에어컨이 부드럽게 소음을 내며 작동했고 종이와 커피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어요. 어떤 이들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서류 상자를 나르고 있었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의 질서가 느껴졌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곧 돈이었어요. 접수처로 가니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 매니저 사무실로 향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거대한 기계 안에서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매니저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 실수를 하면 어쩌지?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어 열었죠. 매니저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책상 너머에서 저를 쳐다봤죠. 표정은 중립적이었고 일에 익숙한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손짓으로 저에게 앉으라고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가 제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조립 라인이 보였어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매니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그는 저를 환영하며 업무를 간단히 설명한 후 실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겉으로는 최대한 자신 있어 보이려 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이게 바로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나서자 긴장과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테죠. 인내와 이해, 그리고 조금의 용기도 필요할 거예요. 공장 바닥을 향해 걸으며 저는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상기했어요. 국경을 떠난 이유는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나은 것을 원했어요. 다리를 지키는 대신 다리를 놓고 싶었어요.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문턱에 서 있었어요.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화기와 태블릿을 조립하고 있었죠. 기계들이 찰칵거리고 벨트가 윙윙거렸으며 공기에는 다시 활기가 가득했어요. 이곳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노동의 땀이 제품으로 변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조립 라인 끝에 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바라봤어요. 잠시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긴장감은 아주 미세한 속삭임처럼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저 근로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짧은 눈빛, 제가 다가가면 멈추는 대화들 뿐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공장 전체의 불안한 기운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작은 무리로 모여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기계 소리에 묻혀 작았지만 그 불만은 마치 공장 안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더웠고 공장은 기계 소리와 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라인이 멈추더니 또 다른 라인이 멈췄습니다. 기계가 삐걱이며 멈춰 서자고지어 생산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근로자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결단한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공장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공장 앞은 금세 근로자들로 가득 찼고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현수막에는 굵고 강한 글씨로 구호들이 적혀 흔들렸습니다. 근로자들은 3배의 임금 인상과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승계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분노가 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마이클 드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태도를 지닌 권위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어요. 그에겐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이클은 단순히 저임금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임금 인상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마이클은 권력을 원했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혼란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정확한 운영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파업 상황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상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지지자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공장 문은 계속 잠긴 채였고 거리에는 분노에 찬 구호가 메아리 쳤습니다. 서울에서 온 고위 임원들이 챗나이로 날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들의 도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땀을 흘리며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전략을 논의하며 근로자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말했어요. 3배의 임금이라고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카스트 제도 직업 승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 사이 공장 밖의 근로자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일이 멈춘 날들이 몇 주로 이어지자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긴장이 고조됐어요. 그 무거운 압박은 저 역시 똑같이 느꼈습니다. 중재자로서 저는 근로자들과 한국 관리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매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편 마이클은 혼란 속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군중 사이를 누비며 뜨거운 연설을 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어딘가 불길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마이클을 따라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어두운 골목으로 그를 조심스레 쫓아갔어요. 그가 들어간 작은 건물 안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파업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는 근로자들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실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근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공장은 계속 문을 닫은 채 남아있을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버려질 겁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계획을 폭로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저는 모든 것을 잃지 않으면서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만한 몇몇 근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이클의 진짜 의도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마이클 앞에서 그의 진실을 폭로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20%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즉각적으로 약속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6개월 뒤 다시 논의하는 조건이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공장 문 앞에 서 있는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답을 기다리며 웅성거렸고 마이클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이클, 저는 가슴속 두려움을 누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죠.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근로자들에게 그가 정치인과 은밀히 거래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진실을 깨닫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둘씩 의심스러운 시선이 마이클을 향했고 군중의 에너지는 분노에서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클은 상황을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더 이상 그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요구했고 결국 타협안이 통과됐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공장이 다시 열렸고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장 입구에 서서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나아갈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파업이 저에게 남긴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좌절은 쉽게 왜곡되어 위험한 힘으로 변할 수 있지만 진실과 연결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공장은 멈춰 있었고 그 고요함이 마치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평소에 들리던 기계 소리,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일하던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도 전부 사라졌어요. 파업이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든 거죠. 심지어 공기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팽팽한 긴장이 공장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것처럼요. 저는 주요 생산 라인 옆에 서서 무리지어 모여있는 노동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죠.
파업이 시작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몇 주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장 게이트는 굳게 닫혔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으며 반쯤 조립된 제품들이 쌓여 방치돼 있었죠.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점점 커졌어요. 회사의 마감일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기계가 멈춘 시간만큼 공장은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임금과 근무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마이클 두수자가 있었어요.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어요. 마치 상대방의 걱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의 말엔 무게가 있었고 그가 말할 때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마이클은 불만을 단 몇 마디로 결심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그를 자신들의 리더로 믿었고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마이클에게 단순한 리더 이상의 야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얻는 것이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 공장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갈등의 장이 될 수 있었죠. 한국인 관리자들은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는 늘 좌절로 끝났고 양측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고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양측은 점점 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두면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교착 상태를 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천천히 도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생각만 계속 맴돌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지친 표정과 거칠어진 손이요. 많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월세를 내야 했으며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 관리자들도 떠올랐죠. 그들은 집을 떠나 먼 타지에서 일하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압박을 받고 있었죠. 양측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어려웠어요. 만약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마이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게 뻔했어요. 그는 혼란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었고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의 힘은 더 강해질 거였죠. 제가 공장을 지키고 싶다면 이렇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답은 새벽의 첫빛처럼 천천히 제게 찾아왔어요. 마이클의 속내를 폭로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타협안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만한 몇몇 노동자들과 만났어요. 공장 초창기부터 일해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남의 눈을 피한 채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감돌았고 근처 가게에서 나는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풍겼어요. 저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마이클과 대면할 거였지만 분노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로 했죠. 현실적인 타협안이었어요. 20%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6개월 후 추가 협상을 약속하는 것이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건 공장이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었죠. 노동자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도 알고 있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요. 그들은 저와 함께하기로 했고 이 타협안을 다른 동료들에게 제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먼저 마이클과 맞서야 했죠. 우리는 그날 저녁 마이클을 찾아갔어요. 해가 지면서 공장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마이클은 담배를 피우며 몇몇 노동자들과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마이클은 저를 흘기 쳐다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죠. 마치 그가 이 상황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번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무기가 제게 있었어요. 지방 정치인 만난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더 이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있던 노동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마이클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제지했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해결책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20% 임금 인상, 더 나은 근무 조건,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협상할 기회까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마이클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신중하게 쌓아 올린 그의 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 앞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마당에 모인 노동자들의 눈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엔 땀이 났고 목이 바싹 말랐지만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이게 여러분이 원했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 버티면 공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함께요. 잠시 동안 마당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러운 미소도 보였고 공기 중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공장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졸음을 깨지 못한 얼굴로 눈을 비비고 있었죠. 저는 입구 근처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파업은 끝났고 이제 우리의 일상도 한 걸음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기계들이 다시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일터의 리듬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기어가 맞물리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근로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몇몇 근로자들은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우리가 함께 겪은 시간을 조용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감사의 인사는 아니었지만 나쁜 신호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의 관계는 작은 충격에도 끊어질 수 있는 가느다란 실처럼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어떤 근로자들은 타협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단지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어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겼고 어쩌면 정말로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붙잡으며 공장을 걸어 다녔어요. 한국 관리자들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몇 주간 파업을 겪으면서 이제는 거리를 둘 여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생산 라인에 방문해 근로자들과 이야기하거나 근로자들이 먹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이었죠. 크고 화려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근로자들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꼈어요.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씨라는 한국 관리자 한 분이 한 근로자 옆에 쪼그려 앉아 고장 난 기계를 고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툰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근로자는 기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했고 이 씨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죠. 작고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뭔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동안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업은 우리 모두를 시험했고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죠.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돌아가는 공장을 지켜보니 우리는 최악의 순간을 견뎌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그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우리는 대학 근처에 있는 단골 카페에서 만났어요. 뜨거운 차이 2잔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작은 승리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도전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소피아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가끔은 조언도 해주면서 제가 지치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렇게 차분한 저녁 중 하나에 우리는 결혼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폭풍이 지난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딱 맞다고 느껴졌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그동안의 여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죠. 인도, 파키스탄,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결혼식이 될 거였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연대와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결혼식 당일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소피아는 섬세한 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사리를 입었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짙은 색의 셰르와니를 입었죠. 우리는 결혼식에 한국적인 요소도 조금 더했어요. 한국인 관리자 한 분이 짧은 다과례를 주재했고 행운을 상징하는 비단 포장 선물을 나눴습니다. 그날의 축제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새 나라의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챗나이에 온 이후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직업만 얻은 게 아니었어요. 소속감을 찾았고 일터는 그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일 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본사에서 임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어요. 동남아 여러 공장의 중재자가 되어 현지 근로자들과 관리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큰 도전이었지만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파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공장들도 이런 다리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역할을 맡는다는 건 소피아와 함께 쌓아가던 챗나이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화했고 그녀는 이해해 주었어요. 당신이 할 일은 이거예요. 그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죠. 그리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인내와 공감 그리고 회복의 교훈은 한 공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저와 함께할 지혜였죠. 새 역할을 맡은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 공장마다 다른 문제와 리듬 그리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늘 같았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권력자들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죠. 작고 사소한 승리들이 쌓일 때마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챗나이에 돌아올 때마다 저는 공장을 꼭 들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들까지요. 하지만 그 기억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함께 견뎌냈고 이제 더 단단해진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공장 입구에 서서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분열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일하며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관리자들도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자들과 연결된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죠. 돌아보니 저 역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업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도 마주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죠. 중요한 건 귀를 기울이는 용기와 이해하려는 인내, 그리고 작은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